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이상민 의원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게 됐습니다. 이상민 의원님은 정치 경력 20년에 국회 5선의 정말 고수시고요. 저는 이제 정치 입문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진짜 애송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상민 의원님 모시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좀 들었으면 하는 거는 이상민 의원님의 지역구인 유성구 을 이쪽은 대덕연무단지가 있고 네, 제가 요번에 그 지역구로 나가게 되는 대덕구 여기는 유성구 을이랑 맞닿아 있고 그러면서 또 대덕연무단지의 이름이 나온 그런 곳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이상민 의원님께서 본인 소개부터 네, 해주시면. 이렇게 보고 있는. 여기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대전 유성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2004년도부터 국회의원을 시작을 해서 17대, 18대, 19대, 20대, 21대 지금 국회까지 5선 국회의원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대전에서 변호사로서 그 활동을 하다가 그 2004년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중심이 된 그 열린우당이 탄핵바람에 그 대거 이제 열린우당의 의원들이 당선될 때 되었던 탄도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동안 그 민주당에 줄곧 있다가 민주당이 더 이상 망가져서 더 이상 뜯어고칠 수가 없고 제가 더 이상 거기에 동참하기에는 부끄럽고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민주당과 결별하고 그 민심과 또 상식에 부합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정치를 하고자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뭐 제가 조금 연수가 된 것 같지만 그러나 국민의힘으로 기준으로 따지면 또 선배님 계시고 아니 무슨 말씀? 저는 새내기 당원입니다. 예, 아직 보육이 필요할 그런 삐약삐약. 저도 뭐 올 1월달에 입당해가지고 비슷합니다. 저도 그러면 간단히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사람들과는 좀 틀린 행보를 좀 해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는 태어나긴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26년 전에 대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우리 대전에 오게 된 계기는 그겁니다. 일본에 연수를 가게 됐는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이냐라고 그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때 들은 얘기가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뭐였냐면 한국은 중앙과 지방의 격차가 크다. 이거를 극복하지 않는 한 선진국이 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격차가 큰가? 근데 왜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 그러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서울에서 나고 자란 저는 서울만 하는구나. 그걸 대한민국으로 착각을 했구나. 그러면서 지방을 가보자. 지역을 가보자. 현장을 가보자. 그래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알아보자. 이 생각을 갖고 26년 전에 대전에 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현장을 둘러보면서 서울을 또 객관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우리 이 의원님 혹시 서울이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전 국토에서 차지하는 면적의 비중이? 20분의 1 정도. 20분의 1 정도. 그러면은 그 10분의 1이면 10%니까 20분의 1은 5%란 거죠. 예. 실질적으로는요. 0.6%면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거는 사실은 100분의 1이면은 0.1이죠. 예. 그러니까 50분의 1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0.6%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팩트인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모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아울러서
여튼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지역이 갖고 있는 비중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중이 수도권이 12%고 비수도권이 88%인데 이 12%와 88%가 거의 역할이 비슷해질 때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중앙과 지방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갖고 계속적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대전시에서 경제과학부시장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대전시가 보다 발전하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번에 대덕구를 출마하게 되면서 대덕구가 갖고 있는 발전 가능성 그거를 보면서 대덕구가 현재로서는 지방 소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잘 하게 되면 거꾸로 지역 부흥에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대덕구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여튼 이 의원님이나 저나 이렇게 비슷한 거는 뭐냐면 지역을 기반으로 굉장히 오랜 동안 고민해오고 활동해왔다는 거고 특히 이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회의원님들 같은 경우가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은 서울 가서 머물게 되는데 이 의원님은 절대 안 그러셨습니다. 계속적으로 대전에서 출퇴근을 하시면서 의정 활동을 하시고 그랬는데요. 여튼 그런 점들이 이 의원님하고 또 지역구도 맞닿아 있지만 지역을 중시한다는 측면이 이 의원님하고의 어떤 공통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의원님은 어떻게 왜 남들은 서울 가서 이렇게 사무실도 마련하고 집도 마련하고 주로 서울에서 움직이고 지역구는 간혹 오는데 이 의원님은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굉장히 처음에부터 거창한 생각을 갖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또 공약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네. 국회를 한 번밖에 못 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굳이 한 번이라도 그래도 사람들 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제가 뭐 굳이 한 번밖에 못 하는데 네. 4년 있으면 그만두는데 네. 대전에서 다시 활동하는데 뭐 서울 가서 또 이렇게 하면 할까? 네. 그래서 이제 했던 거고 근데 재선하고 삼선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바꿀 수 없죠. 그때는 또 집값도 비싸졌고. 그러네요. 예. 네. 뭐 하여간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 그게 약 20년 동안 진짜 새벽에 나가서 그러니까요. 밤에 뭐 새벽 한 4, 5시 나가고 아무리 늦어도 뭐 6시 아침 뭐 그리고 한밤중 뭐 12시, 1시 들어오니까 사실 집에서 하는 시간은 별로 안 됩니다. 네. 그럼 한 2-3시간 자고 또 와서 오공하는 중에 잠시 눈 붙이고 네. 기차로 타고 다닐 때도 있고 승용차로 타고 다닐 때도 네.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오공하는 시간이 너무 좀 허비되는 거 아니냐. 근데 나름 그 시간을 또 제 나름대로 그 요령이 생겨서 그렇죠. 이제 뭐 그 신문 뉴스 검색도 하고 네. 또 자료도 보고 그러시죠.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네. 사람들한테 연락도 넷플릭스 하시고. 보면서 영화도 보고 또 전화도 그러시죠. 통화하고 또 졸기도 하고 그럼요. 예 멍하니 그것도 중요한 거죠. 밖에 창밖을 보면서 네. 진짜 내가 진짜 막 시달릴 때 또 욕 먹을 때 뭐 이럴 때는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또 마음에 풀리고 뭐 그렇게 그런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생활의 일부분이었어요. 예. 여튼 저는 이 의원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지역을 계속적으로 안 떠나고 계셨고 지역 사람들과 교류하시고 소통하시면서 의정 활동을 하셨다는 거. 그 부분 제가 요즘 이렇게 출마한다고 국회의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식당을 다니고 그 다음에 일반 거리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면 그분들이 저한테 열에 9명을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당신 지금 선거 때만 이러려고 그러지 대부분 보니까 그렇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 의원님은 그렇게 안 하신 분. 그렇게 좀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내가 뭐 저도 뭐 그렇게 100%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국회의원이 선거가 되면 선출직은 다 그렇죠. 그러면 선거 때처럼 뭐 지역에 가서 명함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으로 보내면 정작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을 또 못하는 거죠. 입법을 해야 되고 법안 준비해야 되고 또 많은 관계되는 공무원들 또 이해관계자들 만나서 얘기해야 되고 또 상대당 의원하고 또 타협해야 되고 뭐 그 중앙당에 또 이렇게
또 선배들 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전방위적으로 동서남북 좌우상 뭐 이런 네트워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사실은 국회의원으로서 시간을 그냥 널널하게 놀고 먹는다라는 그런 생각 볼 때는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사실은 다 숨가쁘게 이제 움직이는데 보실 때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이제 뭐하냐 너 선거 때만 아쉬운 소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야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선출직에 대해서 이참에 말씀을 드리면 선거로서는 저보다는 후배이시잖아요. 네, 많이 근데 그렇죠. 보면 그 선출직에 나온 분들이 어쨌든 민심을 대변하고 또 우리 모든 국민의 삶을 환경을 개선하고 나라 명운을 개척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숨가쁘게 일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꾸지람하실 때도 있지만 격려도 좀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저는 뭐 오히려 이석봉 우리 후보께서 사실은 큰 우리 지역으로나 또는 과학기술계로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요즘으로 말하면 그 소통의 그 판을 만들어 주신 분으로서 특히 과학기술계에 그 당시만 해도 뭐 과학기술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 그러면 굉장히 낯설어했고 그죠? 그리고 또 이공계 또 연구자분들이 소통하는 거가 그렇게 능하지는 않습니다. 혼자 연구실에서 연구하는데 몰두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의 생각에 연구자들에게 그 혼자만의 연구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 협업하고 또 융합하고 이런 판을 벌여주고 대덕 연구단지의 각 연구소들의 그 의미와 역할 또 연구자들이 하고 싶은 얘기 뭐 이런 것들을 잘 대변해주고 해준 데에 큰 공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대덕연구단지가 대전시에 있는 핵심 자산이기도 하고 인프라이기도 한데 대전 시민과 일반 시민과 대덕연구단지와를 교량 역할을 해주는데 굉장히 소통에 그 징검다리를 해주셨다라는 점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여튼 저는 이 의원님 보면서 그렇게 되게 열심히 의정 활동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나누고 그랬지만은 지역민들께서 당연히 선거 때만 그러지. 근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요 다른 행동을 좀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저는 여하튼 지역이 잘 돼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공무원분들을 중앙부처 서울에서 만나는 그런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분들이 현장을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의 오피니언 리더분들이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현장에서 현장을 보고 경험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본인들이 또 소통하면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여튼 현장에 더 있어야 되는 있을 그런 각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꼭 그렇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또 말씀 주시고 그랬지만 대덕단지를 소통하는데 제가 조금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대덕구에 가서 보고 느끼는 거 뭐냐면 대덕구도 소통이 필요하구나. 대덕구도 갖고 있는 자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자원들이 소통이 안 되면서 각자 존재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덕연구단지에서 소통의 역할을 했듯이 대덕구에서도 소통의 역할을 하면서 대덕구가 보다 더 있는 자원을 활용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이 의원님께 또 한 번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그 5선 이제 앞으로 6선이 되실 걸로 이제 믿어지는데요. 22대 총선의 의미는 뭘까요? 올해는 좀 이렇게 의정 활동을 겪어서 봤을 때 22대 총선은 어떤 의미가 있다? 매번 이제 그 총선은 4년 임기에 이제 국회의원 임기를 단락을 지면서 그동안 4년 동안에 어쨌든 국회의 국정의 파트너로서 얼마나 역할을 국회가 또 전체로서 또는 개별 국회의원들이 했는가를
평가받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특히 이제 요즘처럼 극한적 정치 대립 속에서 네. 그 반상식과 반원칙, 반민심의 네. 그런 행태들이 벌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쩌면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냥 자기 진영의 상대 진영에 대한 공격에만 몰두하고 그리고 상대는 무너뜨려야 될 존재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도 갉아먹게 되고 네. 결국은 이제 정치권 전체가 정치인들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그 반감의 지금 극도의 반감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는 그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의 그런 의사결정을 이루어내고 자원을 배분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가야 될 어떤 명운의 방향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그 역할을 정치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이제 그 반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결국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비난도 받고 또 워낙 국민들로부터 이제 신뢰를 상실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의 반상식, 반원칙, 반민심으로부터 극복해서 상식으로 바로잡고 네. 원칙을 견지해 나가고 네. 민심에 부합하는 네. 그런 정치를 함으로써 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다시 되찾고 그 국민들로부터 되찾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 공동체의 여러 가지 현안들, 네. 뭐 분란거리든 네. 또 묵어있는 숙제든 네. 이런 것들을 해결해 네. 나가면서 네.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명운을 개척하면서 네. 또 미래 세대들한테는 그야말로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 역할을 물론 한 방에 한 숟갈에 금방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국민들한테 그러한 희망의 촛불 또는 깃발을 드릴 수 있게끔 네. 해야 되는 것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다. 만약에 이때도 지난 21대 국회처럼 네. 망가지고 네. 망가져서 더 이상 뜯어고칠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쓰게 되면 그냥 국회의원들 전체, 정치인들 전체, 정치권 전체가 다 국민들로부터 퇴출 명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마디로 22대 총선은 그동안의 어떤 정쟁이라든가 또 갈등의 요소였던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정치가 일종의 적폐 비슷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완전히 바뀌게 되면서 정치 선진화가 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루는 계기가 돼야 된다. 네,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연장선상에서 저도 한번 지금 22대 총선의 초보 입장에서 네, 그렇게 좀 이렇게 본다 치면은요. 우리나라 역사를 봤을 때 대한민국이 1960년대에 100달러 국가였습니다. 근데 60여 년 만에 3만 달러 국가가 됐는데 그 가장 큰 바탕에 놓였던 것 중에 하나는 중앙 집중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경사형 생산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원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별로 효과를 못 하는데 발휘를 못 하는데 이걸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 갖고 이제 생산 활동을 할 수가 있고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동안에 있어가지고는 흩어져 있던 걸 수도권, 서울이란 지역, 공간, 그 다음에 대기업이란 집단, 거기를 이렇게 쏟아서 줘가지고 이 100달러 국가, 3만 달러 국가가 되게 하는 일종의 원동력을 만드는. 그래서 국토로 보게 되면 12%의 지역에 돈과 인력과 모든 정보 같은 걸 권한을 쏟아부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돌아가고 국가가 돌아가게 만드는 그 일을 해왔다고 봅니다. 그건 굉장히 잘한 일이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그게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다른 게 뭐냐면 출생률 저하라는 거죠. 출산율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젊은 청년들이 서울로만 가려고 그러고 서울에서에만 어떤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다 그쪽에 몰리다 보니까 정체가 되고 물가가 비싸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대한민국 자체가 쇠퇴해지는. 그래서 12% 중심의 그런 경제활동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중앙 중심에서 지방 중심으로 바뀌는 그런 완전히 대전환을 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가 요번에 출마하게 된 대덕구라는 곳, 이곳은 지금 현황이 어떠냐면은 2000년도에 23만 인구였는데요. 그게 최정점이었습니다. 지금 불과 20여 년 만에 16만 대로 갔습니다. 7만 명, 1년에 2%가 빠진 게 아니라 20여 년 동안에 30% 인구가 빠졌으니까 1년에 거의 3% 가까운 인구들이 줄어든 겁니다. 그렇게 인구가 급감하고 그 반면에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7% 16,000명이었던 거가 지금 현재는 30% 5만 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는 전체에서 봤을 때 23만 명일 때 7%였으니까 괜찮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16만일 때 30%니까 이 지역 자체가 노쇠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지역에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면 이 지역도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국가도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여하튼 중앙 중심에서 지방 중심으로 대전환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네. 예.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럴 부분이 아닌가 좀 여겨지고요. 일단 유성구랑 사실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갑천을 사이로 두고 이렇게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난번에 우리 이 의원님이랑 같이 얘기해가지고 자 이쪽에 제2 판교를 만들자. 왜? 뭐냐면은 유성 쪽에서는 카이스트와 또 대덕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기업들, 벤처기업들 이게 나오고 있는데 유성구 자체의 공간의 포화 상태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이 사람들을 수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판교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적어도 대전이라는 지역에 계속적으로 머물게 해줘야지 그 유성도 더 발전하고 대덕도 더 발전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위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우리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그뭐 행정구역적으로만 유성구와 대덕구 뭐 다음에 뭐 중구, 서구, 동구 뭐 이렇게 나눠져 있을 뿐이지 대전은 한 권역이죠. 맞습니다. 사실 좀 기능적으로 조금 더 넓혀진다고 하면 그 세종시도 뭐 같은 권역이고 볼수 있죠. 또 옆에 있는 청주, 충북 오송 오창 넓게 말하면 이제 계룡동산, 그다음에 그렇죠. 무주, 뭐 옥천영동, 금산 네. 뭐 이런 데까지가 기능적으로는 사실 한 권역이고 역대 정부가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좀 충청권의 이 지역을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의 발판으로 삼겠다. 네. 그래서 계속 시도를 했고 네. 그걸 끈질기게 좀 대형 프로젝트로 바라보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런 관광의 초관광의 시각을 갖고 면서 사실 유성구와 대덕구를 본다면 행정구역을 보고 뭐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네네. 것이고 같이 유성구와 대덕구를 다 담장과 경계선을 그렇죠. 허물어뜨리고 네. 사실은 그 가용자원이 가능한 그런 공간의 효율적인 배치, 재배치라든가 또는 또 상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조정해내고 하는 것들은 같이 지혜를 모아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는 이제 5개구가 돼 있으니까 각 구에 뭐 그런 것만 골몰하고 네네. 그 다시 이제 남의 구, 다른 구의 인접구나 이런 데서는 관심을 안 갖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석봉 후보께서는 대덕구 후보로 이렇게 지역구에서 출마하시게 됐지만 유성구와 대덕구가 같이 그런 상보적으로 네. 역할을 함으로써 네. 이러한 모델이 다른 동구나 서구나 대덕구 이제 중구까지 확산이 되면 대전에서만이라도 이것이 잘 융합과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좀 더 넓히면 뭐 청주, 오송옥창 네. 또는 계룡농산 맞아요. 또 옥천영동, 보은, 금산 뭐 이렇게 맞아요. 할 수가 있죠 세종.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그러한 트여진 네. 개방된 그런 시각과 마인드가 대전과 세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도 뭐 세종은 뭐 행정 수도다. 그리고 대전은 뭐 저기 과학 도시다.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해 한다는 게 의미가 없죠. 없죠. 예, 사실은 역할 분담도 하고 또 조정도 하고 서로 어떤 것도 재배치도 그러니까, 할 수 맞아요, 있고, 맞아요. 예, 리노베이션 또 이렇게 하면서 네. 또 새로운 또 리모델링을 또 할 수도 있고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 탐구하고 시도하고 하는 것은 좋은 시도라고 생각되고 네. 특히 이제 이석봉 후보께서 대덕구의 대청호 주변에 그런 아주 훌륭한 풍광을 활용해서 그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러한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라는 건 좋은 책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냥 건물만 쭉 세워놓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뭐 생활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죠. 자연과의 친화적 네. 또 이 기본적인 것은 뭐 바다, 호수, 강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숲, 뭐 또는 오솔길, 네. 또 새, 또 여러 가지 작은 동물들 뭐 이런 것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생태계를 그렇죠. 사람의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어떤 그 생태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네. 참으로 아주 좋은 이제 박수받을 그런 거라 좋은 아이디어를 창안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저는 이상민 의원님께서 사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잖아요. 이렇게 만나는 건 얘기하는 건 이렇게 첫 번째고 촬영하는 건 첫 번째고 얘기한 건 두 번째인데 지난번에 연락을 드렸을 때 직접 대덕구로 와주셨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정말 감사했고 오늘 같은 저희가 이제 유성구로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이란 개념 갖기보다는 전체가 한 공간이다. 그래서 이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더 이렇게 아우러지게 만들고 더 함께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후손들한테 좋은 공간을 남겨줄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구역 구분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우리가 이제 어떤 아이디어 새로운 또 어떤 좋은 책상을 할 때는 역발상도 해라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네. 입장을 바꿔서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라는 네.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발상에는 사람은 누구나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지금까지 익숙한 대로 해오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하다 보면 벽도 세우고 또 경계선도 높여야 되거든요. 그것을 말하자면 행정구역도 똑같은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마치 거기에 넘어서는 안 되는 그렇죠. 또 마치 구별해야 비슷하게. 되는 것처럼 네, 네, 예. 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저 벽돌 깨기처럼 네, 네. 협파해 나가야 될 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아까 이제 유성구랑 대덕구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은 여튼 보게 되면은 대덕 연구단지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데 그 자원하고 그 공간적으로 맞닿아 있는 곳이 대덕구이기 때문에 일단은 두 지역이 같이 연계가 되면은 훨씬 더 신호적 효과도 나면서 하나의 성공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대청호 관련해서 말씀 주셨지만은 이광영 카이스트 총장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청호의 세계적인 연구소 딱 얘기했더니요 이분이 그거 정말 좋네요. 우리가 그동안에 있어서는 호수 주변의 연구소는 상상을 안 했었는데 생각해 보면은 스위스의 레마노라든가 그 어떤 독일의 보덴자라든가 이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호수 주변에 좋은 그런 단순히 거기가 수자원으로서 또는 이 생태 관광으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어떠한 연구소 예. 또는 이제 호텔 또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이런 게 있으면서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정주 여건의 비즈니스 환경이 되고 그러면서 발전해 나가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카이스트가 갖고 있는 그러한 우수한 과학 인력 또 카이스트가 세계적인 연구소들을 유치하거든요. 아마 봄이나 여름에 발표가 되리라고 하는데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가 카이스트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일단은 카이스트에다가 그 연구소를 차리겠지만 이후에는 대청호 주변에다가 연구소를 차리게 되면 그러면서 그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대청호 주변에 그런 연구소들을 차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엑스포 타워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이런 굉장히 높은 공간에서 대청호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고 또 여기에 있는 호텔처럼 5성급 호텔이 대청호 주변에 만들어지고 그럴 때 이미 그러한 우수한 시설들 같은 연구소라든가 호텔 같은 경우는 공해 문제는 전혀 없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대전역하고의 접근성이라든가
또 이 대덕 연구단지의 어떤 연계를 통해 가지고 이쪽 지역이 대전이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갈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새로운 핫스팟을 만들 수 있다.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다. 그런 상상들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아주 새로운 그 발상으로서 굉장히 저는 적극적으로 응원하고요.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대청댐의 그 좋은 풍광을 우선 그 구상대로 잘 하는 게 중요하지만 네. 대전에는 그 물자원과 관련해서 중요한 자원들이 있죠. 있죠. 갑천, 네. 대전천, 네. 유등천 네. 이 3대 하천이 있고 네. 또 각 동네에는 조그만 실개천이 흐르는 네. 곳도 있습니다. 네. 그런 데를 우선 갑천 3대 하천만이라도 네. 천변에 그 뭐랄까 꽃단지 화해다. 그냥 그걸 봄, 여름, 가을, 겨울 요새는 이제 겨울 가까이도 꽃이 맞아요. 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3대 하천에 꽃으로 그냥 쫙 그 범벅이 돼버리면 그야말로 여기 지나가는 KTX도 그 외지인들한테 대전의 브랜드를 높이는 그것이 네. 될 테고 네. 야 도대체 여기 어디야? 네. 완전히 낙원이잖아요. 네. 예, 사이에 뭐 낙원에서 나오듯이 그죠? 여기 이곳 그 자체가 대청댐의 그거와 대청댐도 또 둘레길이 좋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꽃으로 저기 하면 네덜란드가 꽃으로 그렇죠. 뜻하고 네. 한 그것만으로 네. 네덜란드의 선진국으로서의 그 발음이 되는데 큰 발판이 됐듯이 네. 우리 대전도 네. 그냥 꽃단지 하나만으로도 분강만 대청댐 그것만으로도 대전에 가서 세계 지도 딱 펼쳐놓고 어디 연구소 어디 회사 뭐 글로벌 기업들 어디로 갈까 대전 여기로 가자 그럼. 예 이렇게 되도록 유인동기를 만들어야 된다 맞습니다. 예. 머크사를 유치하면서 느낀 경험이 뭐였냐면요. 머크사가 송도랑 대전을 놓고 저울질하다가 결국은 대전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연구 생태계가 돼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력 공급이 가능하다. 이 두 가지 때문이었거든요. 전 그런 걸 그 머크사라는 세계적인 기업이 대전을 선택하는 기준을 보면서 우리 경쟁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대덕단지와 대청호 주변을 이렇게 연계했을 때 세계적 연구소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는 그 3대 하천 얘기도 주시고 그랬지만 제가 부시장을 일하면서 굉장히 그 애로사항 내지는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시장과 국회의원 이 사람들은 완팀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있어서는 사실 완팀이 아니었습니다. 알죠. 네. 그 이장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었고 또 이쪽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은 요번에 우리 이상민 의원님 같은 경우는 같이 이렇게 합류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민주당 분들이다 다른 당이다 보니까 협조가 되기보다는 일종의 약간의 견제 같은 게 느껴지면서 완팀이 안 돼가지고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는데 그게 아쉬웠습니다. 사실은 뭐 정파 이 지방 행정과 이제 중앙 행정은 다르고 그러죠. 또 국회의원들은 중앙 정치권에서 활동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의 지역 정부가 하는 걸 뒷받침해 주는 역할만 하면 되거든요. 네네. 자기들이 국회의원들이 이 지방 행정에 대해서 뭐 콩나라 판나라 이럴서는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건 자제하고 네. 오히려 협조해요. 지역 행정에 지역 정부가 하고자 하는 걸 도와주고 그렇죠. 예산이나 네. 정책 법안 네. 이래야 되는데 네. 사실은 괜히 이제 뭐 그런 주도권 싸움, 맞아요. 정파적인 뭐 그런 것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 보니까 사실은 딴지 걸고 네. 뭐 발목 잡고 그런 게 습성이 붙어 있죠.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정치에서 아주 못된 습성이 그 발목 잡고 네. 안 되게 하는 네, 거는 무슨 조그만 노하고, 거, 네. 그렇게 하면은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서로 간에 갉아먹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의 정부고 네. 그다음에 여기 대전시정도 이장우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그 국민의힘 정부고 시의원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이번 총선에 네. 전 그 7개의 그 선거구를 석권을 하면 그 시정, 중앙행정 또 우리 대전에서 석권하게 되면 옆에 있는 세종, 네. 충남, 충북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러면 충청권이 이제 국민의힘의 지주
그룹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중점권의 발전만을 꾀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네. 서로 간의 균형을 이루는데 영원한만의 그런 것이 그렇죠. 아니고 중청이 또 수도권에 이렇게 같이 균형을 이루어지면서 같이 더불어 아까 말씀하신 지역 균형을 같이 독특한 특장을 이뤄내면서 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번 총선은 매우 중요하고 국민의힘이 사실 뭐 우리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뭐 같은 분끼리 얘기하는 거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지만 아니 이 점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저기 왜 충청권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는 R&D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게 R&D가 없으면 일종의 그 우리 그 어떤 찐빵 속에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 그게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R&D가 있기 때문에 지역을 불문하고 충청권이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줘야 된다. 이 점이 있고 사실 아까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그 저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저 어떤 광역자치단체장하고 국회의원하고 일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게 언제였냐면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때 허태정 시장이 계시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7분이 계셨습니다. 잘못됐죠. 그때 어떤 결과가 났냐는 거죠. 오히려 중소기업부를 뺏겼습니다. 그러니까는 지역 발전을 위해 가지고 결과를 나온 게 아니라 아무리 그게 그렇게 대통령에서부터 저 광역자치단체장 또 시의회 의원 또 내지는 이 어떤 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 또 국회의원까지 아무리 일렬이 돼도 일하는 사람들이냐,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다. 근데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에다가 이장호 대통령이란 라인업은 이미 방사청 이전이라든가 머크사 유치라든가 또 산업단지 유치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거든요. 한마디로 국민의힘 쪽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기회를 줘가지고 대전시정이 바뀌고 충청권이 바뀌고 그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의 변화가 좀 생겨야 되지 않을 것인가 그러한 생각들을 주변에서 많이들 주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하여튼 열심히 해서 네, 그렇게 되도록 네, 예, 네, 그렇게 했으면 됐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분들한테 한마디 좀 주시면서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생각하세요? 예, 카메라 보고 해요. 뭐 그렇게 하시죠. 네, 네, 저쪽 보시고 하시죠. 네, 이번 총선은 말씀드린 대로 그 반상식, 반원칙, 반민심 거기다가 이제 후한무치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냥 우기고 버티고 잡아떼고 그러다가 안 되면 상대방한테 뒤집어 씌우고 이게 정말 어디 짐승의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정치에 대한 반감, 정치인들에 대한 아주 그 극도의 불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원칙을 세우고 민심을 부합하는 정치 세력이 과연 누구이고 그리고 또 상식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정치 세력이 누구인가 그리고 좀 부끄러운 줄도 알고 좀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고개도 숙이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죄송하다고 사과도 할 줄 알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도 못하고 오히려 우기고 버티고 잡아떼고 뒤집어 씌우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특정 정파나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정치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열중하기보다는 정말 파렴치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바로잡고 그리고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명운을 개척하고 그리고 좀 더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서 인류의 그 선도국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긍심을 갖도록 그런 하는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행사가 그 국가적 행사가 이번 총선입니다. 국민들께서 또 이번 총선의 그 의미를 각별히 좀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정파를 잘 보시고 누가 진실을 또 누가 부끄러움을 알고 누가 민심에 부합되게 그리고 상식과 원칙에 맞춰서 그리고 누가 더 대한민국의 그 명운을 개척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가를 잘 판별해서 이렇게 선택 꼭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정치 입문자로서 이렇게 좀
이번 그 투표를 바라보면서 우리 유권자분들께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투표란 행위는 굉장히 사실은 신성한 행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투표할 권리를 갖는다는 건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나오고 그분이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대한민국에 살아도 그 사람한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투표권이 주어진다는 건 그 나라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고 동시에 미래에 대한 책임도 같이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 여겨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당신 열심히 하네?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찍어줄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한 한편에 또 뭔가 좀 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찍어준다. 이 의미가 뭘까? 찍어준다는 의미는요 일회성 이벤트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정치 입문자로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투표는 일종의 투자 행위다. 투자란 것은 내가 뭘 살 때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리고 나서 그 품질에 대해서도 계속 살피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내가 투자한 기업이라든가 또 그 물건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관리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표라는 행위를 투자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면서 국민들이 유권자분들이 좀 더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우리들의 미래를 만들어갈 사람들이냐 일을 할 사람들이냐 그런 점을 보면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대덕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대덕구는 대전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자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구가 못 갖고 있는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대전 산단이 있고 대덕 산단이 있고요. 또 KTNG 본사가 있습니다. 이게 내후년이면 60년이 됩니다. 또 올해 50주년이 되는 수자원공사가 있습니다. 게다가 농수산물 도매시장, 오정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고요. 또 오정동 공구상가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대청호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원들이 지역민들한테 또 지역에 자라는 청소년들한테 연결이 되지 않고 지역과는 별 동떨어진 세계 속에서 움직여 나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민 의원님께서 제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의 나름의 역할, 전문성을 갖고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소통 잘합니다. 대덕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소통시키면서 더 나아가서는 미래 비전을 세우는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 구의 미래가 아니라 대전의 미래 또 충청권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거를 현실로 옮겨 나가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부분은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 그 부분들에서 구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이상민 의원님 같은 분들이랑 같이 연대를 해가지고 이뤄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투표는 투자다. 그랬을 때 누구한테 투자할 것이냐. 그 사람이 우리들의 4년을 진짜 어떠한 성과로 보상할 것이냐. 그런 점들을 보시면서 투자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의원님 이렇게 좀 길게 얘기했는데요. 역시 정치 고수, 20년 경력에 계신 분들로부터 내공이 많이 느껴지고 전달이 많이 되는 그런 자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오늘 한 수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같이 이렇게 또 의정 활동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갖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